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중부와 경북 지역 곳곳에 천둥, 번개와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중부 지역에 구름만 끼겠고 충청 이남 지역에는 비가 예상됩니다. 세계과학계에서 연구 논문 기여도가 가장 높은 기관으로 중국과학원이 2년 연속 1위로 뽑혔습니다. 국내 기관 중에는 서울대가 과학 논문을 내는 데 가장 많이 기여했는데 세계 순위로는 68위에 그쳤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태아의 다운 증후군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표준물질을 개발했습니다. 기존과 달리 표준물질을 세계 최초로 혈청 상태로 개발해 진단의 정확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중부와 경북 지방은 오후부터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오겠지만 남부 지방은 30도 안팎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북한 지방에서 남하하는 기압골 영향으로 오늘 오후부터 밤까지 중부와 경북 지방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서 지방의 최고 50mm, 그 밖에 중부와 경북 지방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전과 광주 30도, 대구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서울 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충청 이남 지방은 낮부터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 5G가 상용화되면서 업무 공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로봇이 건네는 서류를 받아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이른바 스마트 오피스를 이혜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정석이 따로 없는 스마트 오피스에서는 누구나 원하는 자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입구에 설치된 터치스크린을 통해 빈자리를 확인하고 원하는 자리를 고릅니다. 급하게 필요한 서류는 로봇이 직접 배달해주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일하다가 필요하면 자리를 옮겨 스마트폰에서 하던 작업 그대로 다른 자리, 다른 화면에서도 업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다양한 솔루션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좀 시간을 확실히 줄일 수 있고 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5G를 기반으로 더 빠르고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마트 오피스. 4차 산업혁명의 동력으로 자리 잡은 5G와 딥러닝 등 최신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사업뿐만 아니고 국가 시스템 모두에 지금 큰 변화의 중심이 5G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 오피스와 같은 사례를 교육, 복지 등 다른 분야로도 확대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교육 환경과 이 사회정책의 환경들에 어떻게 좀 접목할 수 있을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더 큰 기대를 갖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5G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 합동 전략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우리나라 중학교 수업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가 발표한 2018 교수학습 국제조사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중학교 교사 가운데 30%만이 수업과 과제를 위해 학생들에게 자주 또는 항상 ICT를 사용하게 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53%로 나타난 OECD 평균보다 23%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또 우리나라 교사 가운데 59%는 ICT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고 답했지만 이를 통해 ICT를 교육 현장에 사용할 준비가 됐다고 답한 사람은 48%에 그쳤습니다. 세계 과학계에서 연구 논문을 내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기관으로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중국 과학원이 뽑혔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발표한 지난해 세계 각 연구기관의 논문 발표 평가 순위에서 중국 과학원은 미국 하버드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1위인 서울대는 68위에 그쳤습니다. 국가 단위로 논문 발표 기여도를 따진 조사에서는 미국이 1위, 중국 2위, 우리나라가 9위를 차지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탄생한 여성 발명가들의 발명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톡톡 튀는 창의력과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더해 실용성을 높였는데요. 이동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인형을 안고 머리를 쓰다듬자 귀여운 아이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할머니, 품속에 안겨서 자고 싶어요. 어른들의 말벗이 돼주고 일정에 따라 할 일을 알려주는 돌보미 로봇입니다. 만지는 부분마다 다른 음성이 나오면서 40가지 이상의 상황에 대해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합니다. 귀 만지면 귀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또 손 만지면 손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다양한 그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 게 신기했어요. 일회용 대신 쓸 수 있는 스테인리스 빨대입니다. 반으로 나눠 씻은 뒤 다시 조립하는 방식으로 위생적인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9살 아이의 아이디어로 시작해 엄마 아빠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냈습니다. 아이가 낸 아이디어로 처음 시작해서 만든 제품인데요. 제품을 만들고 보니까 뭐 거의 가족만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되고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생활 속에서 탄생한 여성들의 발명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이와 노약자를 돕는 아이디어부터 환경과 안전을 생각한 제품까지 일상에서 얻은 아이디어에 여성 특유의 감성을 더해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주는 발명품들이 완성됐습니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생활 주변의 아이디어에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문화적이나 생활상의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발명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성 발명인들이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많은 필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응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한국은 물론 중국과 캐나다 등 모두 30개 나라 320여 명의 여성 발명가가 참가한 이번 행사는 오는 일요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길에서 우연히 지갑을 줍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볼 법한 일인데요. 지갑을 주었을 때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주인에게 되찾아주는가 하면 일부는 정반대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갑 안에 든 돈의 액수에 따라 지갑을 돌려주는 비율도 달라질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국과 스위스 공동연구팀은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40개 나라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17,000여 개의 지갑을 거리에 흘렸습니다. 그런 다음 주인에게 되돌아오는 비율을 알아봤는데요. 지갑에는 각기 다른 금액의 돈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갑에는 13달러 45센트, 우리 돈으로 약 15,000원이 들어있었고 어떤 데는 94달러 15센트, 약 12만 원이 든 반면 아예 돈이 들어있지 않는 지갑도 있었습니다. 지갑은 얼마나 돌아왔을까요? 놀랍게도 돈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주인에게 되돌아간 비율이 높았습니다. 돈이 가장 많았던 지갑의 72%가 주인을 다시 찾은 반면 13달러가 들어있던 지갑의 평균 회수율은 51%에 그쳤고요. 돈이 아예 들어있지 않은 경우엔 40%만이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지역별로는 유럽 국가들에서 액수와 상관없이 지갑을 돌려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돈이 있건 없건 스위스가 평균 76%로 1위, 노르웨이가 2위였고요. 지갑을 가장 돌려주지 않은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게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사람에겐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이기심보다 때론 이타심이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걸 되돌아온 지갑이 보여주고 있네요. 임신부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태아의 건강 상태인데요. 태아의 기형 여부를 진단하는 산전검사가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운 증후군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표준 물질이 개발됐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혈액으로 태아의 기형 여부를 파악하는 산전검사가 늘고 있습니다. 혈액 속 미량의 태아 DNA를 분석하면 다운 증후군 같은 기형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는 임신부 혈액 속에 5%도 안 되는 태아의 DNA를 혈액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50%까지 손실할 수 있어 정확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다운 증후군 기형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표준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진단 분석 시스템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 더 좋은 분석 방법을 개발하고자 할 때 저희 표준 물질을 가지고 분석해 봄으로써 분석 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태아의 산전검사 표준 물질은 정제된 다운증후군 DNA를 용액에 첨가한 형태로 사용했는데 신뢰성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다운증후군 표준 물질로는 세계 최초로 혈청 형태로 개발돼 진단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임신부 DNA 형태와 99% 이상 일치해 정확도가 높다는 설명입니다. 질병 진단에서 혈액이나 식음료 등 정제되지 않은 다양한 시료의 품질 평가까지 응용이 가능한 기술로 평가받습니다. 이 기술은 다운증후군 표준 물질뿐만 아니라 돌연변이 검사나 유전병 검사 같은 다양한 유전자 검사 분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분석화학 분야 최고 권위지 애널리티컬 케미스트리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지난해 11월 16일 발령됐던 독감 유행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표본 감시 결과 의심 환자가 점점 줄어 이달 15일까지 3주 연속 유행 기준 이하 수준을 보여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심 환자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지난해 12월 23일에서 29일까지로 73.3명이었고 전년 같은 시기보다 2주 빠르게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그러나 인플루엔자 유행은 해제됐지만 수족구병과 A형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평소 철저한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가 나들이 철인 5월에서 7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동안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만 14살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가 모두 7,603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창한 날씨가 시작되는 5월이 12.5%, 946건으로 가장 많았고 6월 12.5%, 7월이 11.4%로 뒤를 이었습니다. 공원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했으며 키즈카페 26%, 놀이공원이 17%를 기록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40%에 가까웠고 기구에서 떨어지거나 부딪히는 사고가 각각 20%를 넘었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의 한 작은 마을에서 집단으로 아미 발병해 원인을 놓고 말이 무성했는데요. 인근 비료 공장의 발암물질 때문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농촌 지역에 있는 장전마을입니다. 몇 년 전부터 주민들이 시름시름 앓더니 피부암, 담낭암 등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주민 99명 가운데 22명이 암에 걸렸고 이 중 14명은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두 지난 2001년 마을 인근에 비료 공장이 들어선 이후 일어난 일입니다. 마을 주민과는 별도로 비료 공장 근로자로 일했던 5명도 암으로 투병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장전마을의 집단암 발병이 비료 공장에서 배출된 발암물질 때문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비료 공장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사용했고 그 물질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게 마을까지 흘러왔습니다. 마을까지 전달됐고 그 주민들의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어요, 건강에.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비료 생산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PAHS 등이 나왔고 마을에서도 같은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한 표준화 암 발생비를 분석한 결과 피부암은 21배, 담낭, 담도암은 16배로 크게 높았습니다. 다만 비료 공장 파산으로 가동 당시 배출량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소규모 지역조사여서 인과관계 해석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통을 받고 데모도 해봤고 다 했는데 왜 관심 없이 한번 조사받고 아무 국민들 피해가 없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밀어놨습니다. 환경부는 익산시에 주민건강관찰 등 사후관리를 요청하고 환경오염에 따른 배상과 피해 구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논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 운동 에너지처럼 에너지는 우리 삶에서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에너지라는 개념은 바로 18세기 칼로릭 이론에서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이미 폐기된 이론이라 생소하긴 하지만 칼로릭과 이름이 비슷한 칼로리와 같이 단위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로 사이언스 투데이 궁금한 에세이에서는 에너지의 시초인 칼로릭 이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